제가 41개월간에 걸친 군목으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1989년 8월 31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3일 만에 독일 유학길에 올라서 9월 2일 독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보니까 온통 화두가 독일 통일의 문제였습니다. 클래스에 가든 어디 밖에 나가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온통 대화의 주제가 독일 통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바로 브란덴베르그 성문인데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베를린 마우어,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날은 정말로 독일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바로 통일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네 나라가 들어왔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입니다. 사실 소련은 마지막에 다 된 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좀 얄미운 사람들이죠. 전쟁 막바지에 독일의 동부 지역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마지막 다 이제 승리 일보 직전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엘가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소련이 다스리고 남쪽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소련이 지배하는 지역은 소련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책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이제 실현이 됐고, 서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독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사유재산들을 전부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동독을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358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기를 느낀 동독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탈출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1961년부터 소위 베를린 마우어,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쌓게 됐습니다. 높이가 3.6m에 폭이 1.2m의 콘크리트 건물인데, 콘크리트 벽인데 그 길이가 무려 155km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106km는 이제 콘크리트 장벽으로 쌓여져 있고 49km는 삼중으로 된 철조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조망 위에는 아주 뾰족뾰족한 그와 같은 쇠붙이들, 철침이 있어서 손으로 잡으면 손에 펑크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베를린, 동독 쪽의 동베를린 벽 뒤쪽으로는 60-70m의 그와 같은 민간인 통제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지역, 그래서 데스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당 지뢰를 30개에서 50개를 전부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302개의 감시탑과 20개의 감시 벙커를 저기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군견들 목줄을 20-30m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목줄을 두어서 군견들이 수시로 이렇게 감시를 하도록 했고, 풀이 있는 지역은 전부 제초제로 풀을 다 제거를 했어요. 강이나 호수가 있는 지역은 강 속에다가 이 바리케이트를 다 철제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하고 수시로 감시 보트들이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서독 간의 왕래가 완벽하게 이제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한 240여 명 정도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독일 당국에서는 국경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되는 즉시 바로 사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영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마월을 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무려 24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에 바로 독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베를린까지는 가지 못하고 제가 있었던 곳이 쾰른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저것을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 때에 그 벽을 넘다가 죽은 사람들 240명의 사진과 그 다음에 이력이 거기 베르나우어 장벽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 저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전 TV를 보면서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만나면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진트지 아우스 주드 오더 노드 코레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모멸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반목하고 싸워야 되는가? 바깥에서 보여지는, 들려지는 한국의 정치 소식들은 정말 조선시대의 외적 앞에서도 서로 사색당파가 싸우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베를린 장벽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장벽이 있었다. 태초에 장벽이 있었다. 인간이 집단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벽이 지금 저 사진으로 보시는 터키에 있는 디야르바크르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저게 주전 대략 3000년에서 250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세계 최고의 장벽입니다. 지금 저 장벽은 AD 349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저걸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굉장한 건축물입니다. 장벽의 높이가 아파트 3, 4층 이 높이가 될 정도입니다. 저런 것들이 도시 전체를 전부 감싸고 있는 겁니다. 저 디야르바크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과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자와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 문명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탐내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빈벌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엄청난 마워,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장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만리장성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진나라의 진시황이 세우기 시작해서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 저걸 계속 보수하고 신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도상으로 따지면은 길이가 2700km지만은 저게 중첩되고 막 꾸불꾸불하잖아요.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대략 5000km에서 6000km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왜 졌느냐? 사실은 진시황이 흉노족들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저걸 지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중국 전국 시대의 제후들은 유목민족을 야만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야만족들을 북쪽으로 내몰면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문명인이고 북쪽은 야만인이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야만인들의 침입으로부터 문명을 보호하겠다. 그런 내면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한 벽을 넘어서 민족적, 문화적 편견과 우월감이 들어있는 것이 저 만리장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대 시대에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거의 비슷했어요. 1차적으로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내 나라를 보호하겠다. 우리 민족을 보호하겠다.
당시 전쟁이 뭡니까? 말 타고 하는 전쟁, 활 쏘고 하는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주 시의적절한 방어수단이 벽을 쌓는 거예요. 장벽을, 든든한 장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장벽을 쌓으면 뭐 합니까? 전투기가 있죠. 미사일이 있죠. 핵폭탄이 있죠. 장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야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로 따지면 이 땅에는 장벽이 없어져야 맞지요. 과연 그럴까요?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클로드 케텔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4반세기가 지났지만 금지의 벽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 말이 사실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고 가장 철동 같고 가장 비극적인 장벽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군사분계선이죠. 총 238km 군사분계선 남쪽 북쪽으로 양쪽에 2km의 공간을 두어서 비무장지대, 총 4km 폭의 비무장지대가 238km 한반도 중앙을 흐르고 있습니다. 저 군사분계선이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불과 62km 떨어진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수백만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계는 지금 신장벽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New Age of Wars, 신장벽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주정책연구소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개밖에 안 됐던 국경 장벽이 2015년에는 70개로 증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이유들로 장벽들이 만들어지지요. 어떤 경우는 씁쓸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해가 가요. 동유럽처럼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당장 자기들의 존폐가 위험해졌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메리칸 포스트, 자국 우선주의로 문을 걸어 잠그겠다.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선민을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거, 전 세계에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거지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대화를 거부하고 핵을 개발해서 전 세계의 암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장벽이라는 게 뭡니까? 가른다는 거죠. 분리한다는 거죠. 소통을 만든다는 거죠. 적을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촌이 이런 식으로 확산돼 간다면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국가 간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단지 보이는 벽만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부부가 성격 차이로 거의 매일처럼 그렇게 다퉜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을 나간다고 나갔는데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찾다가 파출소에 가가지고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의 키는 어떻게 되고 뭐 사진 혹시 가지고 있느냐 계속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 경찰관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강아지 찾으러 왔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은 식어가고 남편의 자리를 강아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부들 참 많아요.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 도중에 아내가 그만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 부인을 한국으로 운반하게 되면은 운반비만 $5,000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장해서 매장하면은 한 $150면 됩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국으로 운구해 주십시오. 장의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부 사이에 높은 담들이 많아요. 갈등의 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면 다른 인간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심리학자인 데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남녀의 차이가 뭔가 그거를 바지 한 벌 사오는 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에 파란 선,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파란 선이라고 하고 남자라고 써 있죠? 저게 남자가 GAP라고 하는 가게로 가가지고서 바지 하나 사온 동선입니다. 6분이 걸렸고 바지값 $33만 지출을 했습니다. 붉은색은 여성의 동선입니다. 바지 하나 사오라고 백화점에 보냈더니 백화점 한 개층을 샅샅이 훑고 다닌 거예요. 시간이 무려 3시간 26분이 소요가 됐고 바지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정작 $826를 소비를 했습니다.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혈압과 맥박과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해 본 결과 남성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될 때에 느끼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아드레날린도 계속 증가해가지고 공격성을 띠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분도 매우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성은 시간이 가도 저런 수치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남편과 쇼핑할 때는 절대로 72분을 넘기지 말아라. 남편은 72분이 넘어가면은 인내심을 잃고 흔히 부인하고 다투게 되더라. 반면에 여자는 100분 정도 쇼핑을 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다른 것을 알면은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많은 아내들의 불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퇴근하면은 도대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3마디 정도 하죠. 밥 묻나, 아는, 자자, 뭐 3마디 정도만 해요. 어느 아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는 하루 평균에 12,500단어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그 배가 되는 25,000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에서 12,500단어 다 쓰고 왔어요. 더 쓸 게 없어. 근데 아내는 집안에서 25,000단어를 아직 안 썼어. 남편하고 써야 되는데 남편이 아는, 자자, 밥 먹나 3마디만 딱 해버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아유,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모른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져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실체를 못 본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회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정의 근간에 부부인데 이 부부 사이에 이런 장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인간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게이티드 커뮤니티. 출입 통제제는 거주 단지를 얘기합니다. 부자 동네에 가면은요, 다 미쳐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지식과 학벌이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수들이 하는 학회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안에 지적인 장벽이 쳐져 있어요. 왜 장벽을 세우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진 거 안 뺏기겠다.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니 피차 상관하지 말자. 함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장벽을 세우면은요, 역으로 그 안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역사는 개방할 때만 발전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산다? 아닙니다. 그거는 고립이고 그건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당초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죽음과 절망이라는 장벽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벽이 바로 여기에서 기원이 된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오히려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다 멸망당한다. 지옥에 불 쏘시게 된다.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새로운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만든 장벽을 놓고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또 다른 장벽을 만든 거예요. 그 장벽을 허무니가 예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장벽 없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런 장벽 없다. 내가 다 허물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원수되었던 장벽, 죄라고 하는 장벽,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허물었다.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다.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는 화평만이 존재한다. 바로 똑같이 너희도 각각의 장벽을 허물고 화평으로 하나가 되라. 나를 주춧돌 삼아서 너희 모두가 나에게 참여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지요?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기거했습니다. 대문은 통행의 장소예요. 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대문 출입할 때마다 항상 나사로를 만났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담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둘 사이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담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나사로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매일 에브리데이 페스트, 매일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엄청나게 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놀랍게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베드로 전혀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무런 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엄청난 벽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것이 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물 한 방울 나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와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가능성이 불가능성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가 막힌 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담을 쌓는다? 아닙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내가 담을 쌓는 순간 상대방은 적이 됩니다. 나를 타도해야 될 원수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내가 담을 허물고 그들에게 다가서면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면 약자는 강자의 또 다른 보호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벽을 허무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담을 허물면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내 안에 장벽을 허물면 비로소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은 누가 허물 수 있느냐? 강자가 허물 수 있습니다. 강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담을 허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라면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전은 담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을 여러분이 먼저 허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